일본 전역에서 카드 결제가 동시에 멈췄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장애라고 생각했습니다. 카드가 안 됩니다. 계좌 이체가 안 됩니다. ATM에서 현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진료비를 결제하지 못했고 편의점 계산대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의 금융 결제 시스템이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삿포로 전부 동시에 멈췄습니다. 일본 금융청에는 항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설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은 일본 결제망의 신뢰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사태의 최전선에서 극히 제한된 인력만이 이 붕괴를 막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이 위기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도대체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저는 사토 아키라입니다. 올해 나이는 38살입니다. 제 책상 앞에는 6개의 모니터가 놓여 있었어요. 왼쪽 세대는 전국 금융기관의 거래 흐름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오른쪽 세대는 네트워크 패킷 분석 화면이었죠. 일본 금융청 산하사이버방어대응실 소속 선임 보안 분석관으로 일한 지 12년째였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했어요. 도쿄 중심가의 23층 건물 안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전날 밤 누적된 로그 파일을 확인하기 시작했죠. 일본의 금융결제 시스템은 세계에서도 손꼽힐 만큼 안정적이었어요. 카드 결제, 전자송금, ATM 인출까지 모든 거래가 초 단위로 처리되고 그 모든 데이터가 제 화면을 통해 흘러갔습니다. 보통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게 제 일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증거였죠. 시스템이 정상이면 저는 그저 숫자들이 흐르는 걸 지켜보기만 하면 됐습니다. 가끔 은행 서버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오류가 생기거나 통신사 회선에 일시적인 지연이 발생하는 정도였어요. 그런 건 10분이면 해결됐고 보고서 한 장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오전 9시 47분, 제 화면 왼쪽 상단에 노란색 경고등이 하나 켜졌습니다. 도쿄 시부야 지역의 편의점 카드 단말기 4대에서 승인 지연이 발생했다는 알림이었죠. 지연 시간은 3초에서 5초 사이였어요. 고객 입장에서는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였지만 시스템상으로는 기록에 남는 수치였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카드사 서버에서 일시적인 부하가 생겼거나 통신 경로 중 어딘가에 패킷 손실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했죠. 저는 해당 구간의 트래픽 로그를 열어봤습니다. 특이한 점은 없었어요. 패킷 흐름도 정상이었고 서버 응답 시간도 평균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분 뒤 같은 경고가 다시 떴어요. 이번엔 신주쿠 지역이었습니다. 편의점 6곳, 카페 3곳에서 동시에 승인 지연이 발생했죠. 지연 시간은 역시 3초에서 5초였어요. 저는 화면을 확대해서 해당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거래 금액도, 카드 종류도, 시간대도 모두 제각각이었어요. 공통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상황을 단순한 네트워크 지연으로 분류했어요. 봄비가 내리는 날이었고 습도가 높으면 통신 장비에 미세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뭔가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패턴은 처음 보는 거였어요. 오전 11시 15분, 경고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오사카였어요. 그리고 나고야, 후쿠오카, 삿포로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일한 증상이 보고되기 시작했죠. 승인 지연은 여전히 3초에서 5초 사이였지만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10분마다 한두 건씩 발생하던 게 이제는 3분마다 5건씩 보고되고 있었어요. 저는 본격적으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각 지역의 카드사 서버 상태를 확인했고 통신사 회선 품질을 점검했어요. 결제 중개 시스템의 부하율도 체크했죠.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습니다. 서버 CPU 사용률은 40%, 메모리는 60%, 네트워크 대역폭은 30%밖에 쓰이지 않고 있었어요. 시스템 어디에도 과부하 징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연은 계속됐어요. 정오가 지나자 ATM 쪽에서도 문제가 감지됐습니다.
도쿄 시내 ATM 23대에서 통신 오류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고객이 인출 버튼을 눌렀는데 화면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메시지가 평소보다 오래 떠 있었다는 거였죠. 실제로 돈은 나왔지만 처리 시간이 평소보다 5초에서 7초 정도 더 걸렸습니다. 저는 ATM 네트워크 로그를 열어봤어요. 거기서도 특이한 패턴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통신 패킷의 경로가 평소와 약간 달랐어요. 보통은 ATM에서 은행 중앙 서버로 직접 연결되는데 그날은 중간에 경유하는 라우터가 하나 더 추가된 것처럼 보였죠. 그것도 아주 짧은 순간이었고 곧바로 정상 경로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걸 일시적인 라우팅 재조정으로 판단했어요. 통신사에서 트래픽 분산을 위해 경로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왜 하필 오늘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1시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졌어요. 이번엔 모바일 결제 앱에서 문제가 보고됐습니다. 페이페이, 라인페이, 라쿠텐페이 같은 주요 결제 앱 사용자들이 거래 승인이 느리다는 민원을 넣기 시작한 거였죠. 앱 화면에서 로딩 아이콘이 평소보다 오래 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각 결제 앱 사업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들도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체 서버는 정상이고 통신 품질도 문제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죠. 다만 한 가지, 모든 사업자가 공통적으로 언급한 게 있었습니다. 결제 승인 요청을 보낼 때 응답이 돌아오는 시간이 평소보다 미세하게 길어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시점에서 이게 단순한 네트워크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었어요. 공격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증상이 너무 미세했고 시스템 장애라고 보기에는 모든 지표가 정상이었죠. 오후 2시 30분, 제 화면에 빨간색 경고등이 처음으로 켜졌습니다. 도쿄 중심부의 대형 백화점 5곳에서 카드 결제가 10초 이상 지연됐다는 보고였어요. 10초는 고객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백화점 직원들이 카드 단말기 오류를 의심하고 재부팅을 시도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었죠. 저는 본격적으로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3초에서 5초 지연은 시스템 노이즈로 넘어갈 수 있지만 10초는 달랐습니다. 이건 고객 경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수준이었어요. 만약 이 상황이 확대되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도 있었죠. 저는 상급자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원인을 제시할 수 없었어요. 전국적으로 결제 지연이 발생하고 있지만 시스템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애매한 보고였죠. 상급자는 계속 모니터링하라는 지시만 내렸습니다. 오후 3시, 지연 시간이 15초로 늘어났어요. 이제는 편의점 계산대에서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드를 긁었는데 승인이 안 되니까 직원들이 다시 시도하거나 현금 결제로 전환하는 경우가 생겼죠. 소셜미디어에서도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네트워크 전체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모든 라우터, 모든 스위치, 모든 서버를 하나씩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결제 승인 패킷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아주 짧은 순간 동안 어딘가를 경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패킷이 중간에 누군가에게 복사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우리 네트워크에 침투해서 모든 거래 데이터를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증거는 없었어요. 제가 본 건 그저 몇 밀리초 단위의 미세한 경로 변화뿐이었고 그것도 로그에 명확히 남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이번엔 은행 간 송금 시스템에서도 지연이 보고됐습니다. 기업 고객들이 대량 송금을 실행했는데 평소 3초면 완료되던 작업이 20초 넘게 걸렸다는 거였죠. 이건 단순히 고객 불편 수준이 아니었어요. 금융시장 전체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패킷 분석 도구를 최대한 세밀하게 설정하고 실시간으로 모든 트래픽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결제 승인 패킷이 목적지 서버에 도달하기 전
아주 짧은 순간 동안 외부 IP 주소로 복사본이 전송되고 있었어요. 그 IP는 일본 국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결은 너무 빨리 끊겼어요. 제가 추적을 시도하는 순간 이미 경로는 사라져 있었죠. 마치 누군가 제 움직임을 미리 알고 있다는 듯이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 지연 시간이 30초를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전국 곳곳에서 카드 결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고객들은 현금을 찾으러 ATM으로 몰려갔고 ATM도 같은 증상을 보이고 있었죠. 저는 제 책상 앞에 앉아서 6개의 모니터를 응시했어요. 모든 시스템은 여전히 정상이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현실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지켜온 이 시스템이 지금 제 눈앞에서 서서히 마비되고 있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명확한 공격 증거도 없었고 시스템 장애로 보기에는 너무 정교했습니다. 창밖의 봄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화면 위로는 끝없이 빨간색 경고등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가 되자 상황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수준이 됐습니다. 제 모니터 화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도쿄만이 아니었죠.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삿포로, 센다이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카드 승인 실패가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아니라 실패였어요. 고객이 카드를 긁으면 단말기 화면에 승인 불가라는 메시지가 떴고 재시도를 해도 같은 결과만 반복됐죠. 저는 각 지역 금융기관의 담당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서버는 살아있고 네트워크도 연결돼 있지만 거래만 성립되지 않는다고요. 마치 모든 시스템이 정상인데 결과만 나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동료가 전화를 끊으며 말했어요. 편의점 본사에서 전국 매장에 현금 결제 유도 안내를 내렸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금 결제 유도는 임시 방편일 뿐이었어요.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카드와 전자결제가 일상화된 사회였죠. 지갑에 현금을 넣고 다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특히 젊은 세대는 거의 카드만 사용했습니다. 오후 6시 30분, ATM 쪽에서 더 심각한 보고가 들어왔어요. 도쿄 시내 주요 ATM 300대 이상이 동시에 통신 두절 상태에 빠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시스템 점검 중이라는 메시지만 떠 있었고, 고객들은 현금 인출조차 할 수 없게 됐죠. 저는 ATM 중앙관제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이론적으로 ATM은 각자 독립된 통신 회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대가 고장 나도 다른 데는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였죠.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른 패턴이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연결을 차단한 것처럼 모든 ATM이 동시에 멈춰 있었어요. 저는 백업 시스템을 가동시켰습니다. 금융청 보안통제실에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예비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었어요.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주 시스템이 마비됐을 때 최소한의 거래라도 유지하기 위한 보험 같은 거였죠. 저는 백업 시스템으로 ATM 네트워크를 전환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2분 정도 지나자 ATM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잠시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오후 7시 백업 시스템마저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헐적인 통신 끊김이었는데 10분이 지나자 다시 전면적인 장애로 확대됐죠. 제가 방금 전환한 예비 네트워크조차 같은 증상을 보이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 시스템의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주 네트워크가 무너지면 백업으로 넘어간다는 걸 예상하고 그쪽까지 동시에 공격하고 있었죠. 저는 그제야 이게 계획된 공격이라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누가 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어요. 금융청 내부는 이미 비상 상태였습니다. 부청장이 직접 보안 통제실로 내려왔고 각 부서 책임자들이 회의실로 소집됐죠.
저도 회의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회의실에는 12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상황을 보고했어요. 전국 카드 결제 실패율이 87%에 달하고 ATM 가동률은 30% 미만이며 계좌 이체는 대부분 지연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백업 시스템마저 공격당하고 있다는 걸 설명했습니다. 부청장이 물었어요. 복구 예상 시간은?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일반적인 시스템 장애라면 몇 시간 내에 복구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달랐죠. 제가 무언가를 고치면 상대는 그보다 빠르게 다시 무너뜨렸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제 대답에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있었죠. 부청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공격 주체는 파악했나? 아직입니다. 다만 국가 단위의 조직적 공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구체적인 이름을 말할 수는 없었지만 이 정도 규모의 공격은 개인이나 소규모 해커 그룹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일본 금융 시스템의 구조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고 백업 시스템의 존재까지 알고 대응하는 상대였습니다.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여러 가지 대책이 논의됐지만 결국 명확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제가 계속 분석과 차단을 병행하고 각 금융기관은 현금 거래 위주로 운영 방침을 전환한다는 것뿐이었죠.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 화면은 여전히 빨간색이었어요. 오후 9시, 언론이 이 사실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카드 결제 장애 발생이라는 정도였지만 1시간 뒤에는 전국 금융 시스템 마비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죠.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미 난리가 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편의점에서 결제를 못하고 ATM에서 현금을 뽑지 못하고 교통카드조차 충전할 수 없다는 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격 패턴을 더 자세히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수집한 로그 파일을 모두 열어서 공격이 시작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을 추적했죠.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공격자는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고 있었어요. 만약 목표가 금융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거였다면 서버를 직접 공격하거나 데이터를 삭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래 승인 과정만 선택적으로 방해하고 있었죠. 마치 시스템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게 만드는 방식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혼란을 일으키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정교한 의도가 있었어요. 밤 10시, 저는 공격 경로를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제 승인 패킷이 중간에서 가로채지는 지점을 찾아내서 그 너머에 있는 진짜 출발지를 알아내려고 했죠. 하지만 추적은 번번이 실패했어요. 패킷이 경유하는 서버들은 모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었고 각 서버는 몇 초마다 다른 서버로 자동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서버를 추적하면 그 순간 연결은 끊기고 다른 경로로 우회됐어요. 마치 제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 저는 임시 차단 조치를 실행했어요. 의심스러운 트래픽을 자동으로 필터링하는 프로그램을 가동시켰죠. 처음 10분 동안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카드 승인 성공률이 40%까지 회복됐어요. 하지만 20분 뒤 다시 무너졌습니다. 공격자는 필터링 규칙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냈고 이번에는 더 빠른 속도로 시스템을 마비시켰죠. 저는 필터 설정을 수정했고 다시 차단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또다시 우회 경로를 찾아냈어요. 이건 마치 실시간 대전 게임 같았습니다. 제가 방어하면 상대는 공격 방식을 바꿨어요. 제가 새로운 차단 규칙을 만들면 상대는 그걸 분석해서 무력화시켰죠. 그리고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났어요. 저는 벌써 16시간째 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5잔째였고 제 눈은 화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따갑게 느껴졌죠. 동료 몇 명이 옆에서 같이 작업하고 있었지만 그들도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각자 맡은 구역을 분석하고 차단하고 다시 뚫리는 걸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제 화면에 새로운 경고가 떴어요. 이번엔 병원 쪽이었습니다. 전국 주요 병원의 진료비 결제 시스템이 마비됐다는 보고였죠. 응급실 환자들조차 카드 결제를 할 수 없게 되면서 병원 측에서 임시로 후불 처리를 하거나 현금 결제만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제는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 자체가 멈춰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공격은 처음부터 한 명의 방어자를 상대로 설계된 게 아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일본의 기존 방어 시스템 전체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였죠. 상대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대응조차 계산해 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혼자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제가 빠르게 분석하고 차단해도 상대는 그보다 더 빠르게 다시 침투했어요. 제가 하나를 막으면 그들은 5개를 뚫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는 벌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일본 내부의 다른 보안 전문가들은 이미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문제와 싸우고 있었어요. 추가 인력을 투입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람 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빨간색 경고등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고, 일본 전역의 금융 시스템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저 앉아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여전히 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의 빨간색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많아졌죠. 이제는 전국 ATM의 90% 이상이 작동을 멈췄고, 카드 결제 성공률은 10% 아래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지난 5시간 동안 3번의 임시 복구를 시도했어요. 그때마다 잠깐 동안은 시스템이 되살아나는 것처럼 보였죠. 카드 승인이 다시 작동하고 ATM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매번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다시 무너졌어요. 마치 상대가 제 복구 작업을 지켜보다가 정확한 타이밍에 다시 공격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설계의 문제였습니다. 일본의 금융방어 시스템은 외부 침입을 막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높은 방어벽을 쌓고 침입 탐지 장치를 배치하고 의심스러운 접근을 차단하는 구조였어요. 하지만 지금 상대는 그 방어벽 안으로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안에 있었는지도 몰랐죠.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제 주변에는 동료 4명이 각자 화면을 보며 작업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도 지쳐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새벽 5시 긴급 대책회의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이번엔 금융청 차관까지 참석했어요. 회의실에는 15명 정도가 모여 있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현재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금융결제장애 발생 후 현재까지 22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전국 카드 결제율은 10% 미만, ATM 가동률은 10% 이하입니다. 각 금융기관은 현금 중심 운영으로 전환했으나 국민 불안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모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공식적으로 정리된 말로 들으니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차관이 저를 바라봤어요. 사토 선임, 복구 가능 시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했어요.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복구를 시도할 때마다 재공격이 즉각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는 우리의 방어 구조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안은?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접근 방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제 대답에 회의실 안이 술렁였어요. 보안 담당 국장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전환을 말하는 겁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외부 자문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반대 의견들이 쏟아졌죠. 외부 자문이라니 지금 이 상황에서 보안 정보를 밖으로 내보내자는 겁니까?
만약 정보가 유출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일본의 금융방어 능력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겁니다. 저는 그들의 우려를 이해했어요. 국가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을 외부에 공개한다는 건 엄청난 위험 부담이었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더 큰 붕괴를 막을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차관이 손을 들어 회의실을 진정시켰어요. 사토 선임, 구체적으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 화이트 해커 경진 대회였습니다. 각국의 보안 전문가들이 모여서 가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방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행사였죠. 저도 일본 대표로 참가했었어요. 그때 한국 팀에 한 명의 화이트 해커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5살 정도 어렸던 것 같아요.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주어진 시스템을 분석하고 취약점을 찾아서 막는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저도 그렇게 했죠. 하지만 그 한국 화이트 해커는 달랐습니다. 그는 시스템 자체를 의심했어요. 방어할 곳을 찾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설계됐는지를 먼저 물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는 우승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놓친 구조적 결함을 찾아냈고 공격자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저는 그때 그 사람과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어로 몇 마디 주고받았을 뿐이었지만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기술을 자랑하지 않았고 대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차분하게 설명했죠. 한국의 화이트 해커입니다. 제 대답에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어요. 한국이라면 언어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영어로 소통 가능합니다. 정보 유출 위험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접근 권한을 부여하면 됩니다. 전체 시스템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논의는 30분 넘게 이어졌어요. 찬성과 반대가 팽팽했지만 결국 시간이 우리를 압박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전역의 금융 시스템은 멈춰 있었고 국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었죠. 차관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한적 범위에서 외부 자문을 진행하십시오. 단, 접근 권한은 최소화하고 모든 과정은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5년 전 받았던 명함을 찾기 시작했어요. 제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국제대회 자료 속에 그 명함이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된 이름과 영어로 된 직함, 그리고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간결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기술적 자문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죠. 구체적인 공격 세부 사항은 쓰지 않았어요. 다만 일본 금융 시스템이 국가 단위 공격을 받고 있으며 기존 방어 방식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만 명시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답장을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 8시가 됐을 때 답장이 왔어요. 짧은 영어 문장이었습니다. 상황 파악했습니다. 제한된 접근 권한으로 분석 가능합니다. 연결 정보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보안 통신 채널을 열고 접근 권한을 설정했어요. 전체 시스템이 아니라 공격 패턴 로그와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데이터만 공유했습니다. 민감한 고객 정보나 시스템 설계도는 제외했죠. 30분 뒤 한국 화이트 해커가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저는 제 모니터로 그의 움직임을 지켜봤어요. 그는 말없이 로그 파일을 열어보고 트래픽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그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건 생각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저는 답장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당신들이 지금까지 맡고 있다고 생각한 건 실제로는 지연시키고 있었을 뿐입니다. 공격자는 방어 구조를 완전히 파악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속도를 조절하며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읽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제가 지난 24시간 동안 필사적으로 싸웠던 모든 순간이 사실은 상대의 계산 안에 있었다는 뜻이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공격 패턴을 보십시오.
당신들이 복구를 시도할 때마다 즉각 재공격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공격자는 당신들의 복구 시도 자체를 트리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움직이는 순간 그 움직임이 다음 공격의 신호가 되는 구조입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시스템을 복구하려고 할 때마다 공격이 정확히 그 지점을 노렸죠. 저는 그걸 단순히 상대가 빠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제 행동 자체가 공격의 일부였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존 방어 방식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지금 당신들의 시스템은 공격자에게 노출된 상태입니다. 같은 구조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뭘 입력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한국 화이트 해커는 계속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작업을 지켜봤죠. 그는 제가 지난 24시간 동안 보지 못했던 패턴들을 하나씩 찾아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화면의 빨간색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새벽 9시,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협력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전혀 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 화이트 해커가 새로운 방어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기존 시스템을 수정하는 대신 완전히 다른 경로로 거래를 우회시키는 방식을 설계했어요. 공격자가 이미 장악한 네트워크 구간을 피해서 임시 중개 노드를 통해 결제 승인을 처리하는 구조였죠. 복잡했지만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상대가 알고 있는 경로를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경로를 만드는 거였어요. 저는 그 설계도를 검토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했지만 위험 부담도 컸어요. 만약 이 임시 경로마저 뚫린다면 복구할 방법이 없었죠. 하지만 다른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실행 가능합니다. 즉시 적용하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상대가 이 움직임을 감지하면 즉각 대응할 겁니다. 전환 시간은 3분 이내로 끝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제 동료들을 불렀어요. 4명의 보안 분석관이 제 옆에 모였습니다. 저는 각자에게 역할을 분담했죠. 한 명은 기존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고, 한 명은 새 경로를 구축하고, 나머지 2명은 공격 패턴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역할이었어요. 오전 11시, 전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제 화면으로 전체 네트워크 상태를 지켜봤어요. 한국 화이트 해커는 동시에 임시 중계 노드를 활성화시키고 있었죠. 우리는 말없이 각자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1분이 지났어요. 새 경로가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2분이 지났어요. 기존 트래픽이 새 경로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2분 30초가 지났을 때 공격자가 움직임을 감지했어요. 제 화면에 경고가 떴습니다. 새 경로를 향한 탐색 패킷이 감지됐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늦었어요. 우리는 이미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3분 정확히 일본 금융 시스템의 모든 거래가 새 경로로 이동했어요. 공격자는 여전히 기존 네트워크를 공격하고 있었지만 그곳에는 더 이상 실제 거래가 흐르지 않았죠.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전 11시 5분 첫 번째 카드 승인이 성공했습니다. 도쿄 시부야의 한 편의점에서 고객이 결제를 시도했고 승인이 즉시 완료됐어요.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승인이 성공했습니다. 10분이 지나자 전국 곳곳에서 카드 결제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죠. 제 옆에 있던 동료가 조용히 말했어요. 복구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오전 11시 30분 ATM이 순차적으로 재가동됐습니다. 도쿄를 시작으로 오사카와 나고야, 후쿠오카 순서로 통신이 복구됐죠. 계좌 이체 시스템도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정오가 됐을 때 일본 금융 시스템은 정상 상태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화이트 해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성공했습니다. 공격자가 새 경로를 찾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계속 지켜봤어요.
공격자는 여전히 네트워크를 탐색하고 있었지만 새 경로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화이트 해커가 설계한 우회 구조는 단순히 경로를 바꾼 게 아니었어요. 경로 자체를 동적으로 변화시키는 방식이었죠. 공격자가 한 지점을 찾아도 그 순간 경로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오후 1시, 일본 금융청은 공식 발표를 냈습니다. 금융 시스템 장애가 복구됐으며 모든 거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언론은 즉시 이 소식을 보도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안도의 반응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제자리에 앉아서 여전히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한국 화이트 해커가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어요. 추가 공격 시도는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안정적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처음부터 이 방식으로 접근했다면 혼자서도 가능했을 겁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생각했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존 시스템을 지키는 데 집중했고 그 시스템 자체를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후 5시,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과와 대응 과정, 그리고 결과를 기록했어요.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일본 단독으로는 실패했을까요? 기술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일본의 화이트 해커들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수준이었죠. 시스템 설계도 탄탄했고 보안 장비도 최신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시스템을 지키는 것, 침입을 막는 것, 공격을 차단하는 것. 그게 우리의 임무였고 그 방식이 정답이라고 믿었죠. 한국 화이트 해커는 달랐습니다. 그는 시스템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구조를 만들었죠. 우리가 방어에 집중하는 동안 그는 설계를 바꿨습니다. 그게 차이였어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 부분을 작성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제 보안 전문가들의 평가를 참고했습니다. 미국의 한 사이버 보안 연구소는 이번 사건을 단일 국가 방어 체계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라고 분석했어요. 유럽의 보안 기관은 협력 기반 대응 모델의 효과성을 언급했죠. 그들의 평가는 기술이 아니라 구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기술적으로 부족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단독으로 모든 걸 감당하려는 선택 때문에 한계에 부딪혔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평가가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6시, 보고서를 완성하고 제출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거리는 평소처럼 붐비고 있었고 사람들은 카드를 사용해서 결제하고 있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번 일은 끝난 게 아니라 잠시 멈춘 것뿐이라는 걸요. 금융 시스템은 언제든 다시 공격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우리는 같은 선택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혼자 버틸 것인가, 아니면 협력할 것인가. 이번에는 시간이 우리를 압박했기 때문에 협력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어떨까요? 만약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우리는 또다시 단독 대응을 시도할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협력을 전제로 시스템을 설계할까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금융 안보는 더 이상 한 국가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공격자는 그보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었죠. 방어벽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로 무언가 배웠다면 그건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선택의 중요성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밤 9시,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이틀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지만 피곤함보다는 무언가 정리된 느낌이 들었어요.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결됐지만 위기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다음 위기를 맞이하는 방식을 바꿀 거라는 것도요. 전철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불빛들은 여전히 밝았고 금융 시스템은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